오빠, 나 변호사 됐어. 이제 오빠 꺼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오빠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18년이었습니다. 18년. 누가 믿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식당 종업원이 변호사가 되어 억울하게 갇힌 오빠를 구한다는 게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983년 6월 어느 날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던 오빠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 어린 시절 저와 오빠 건우는 늘 둘이었습니다. 엄마는 술에 취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고 아빠는 얼굴도 모릅니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우린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겨울날 추운 쪽방에서 오빠가 자기 이불을 제게 덮어주던 기억,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달려와 막아서던 오빠의 뒷모습.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오빠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린 서울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했고 오빠는 건설 현장을 오가며 벌이를 했습니다. 오빠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끔 술 먹고 싸우기도 했지만 저한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순자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편하게 해줄게. 오빠,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1980년 여름까지는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8월, 이천의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던 박순이 할머니가 집에서 칼에 찔려 돌아가신 채 발견된 겁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며칠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건우 씨, 참고인 조사 좀 받으러 나와주세요. 참고인이면 곧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건우 씨가 용의자로 구속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면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야 재판에서 다 나오겠죠. 일단 용의가 짙어서요. 김영희, 그 경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용의가 짙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게. 석 달 뒤, 검찰은 오빠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O형 혈액,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의 전 여자친구 장정미와 전 부인 한영숙의 증언. 건우가 술 먹고 그 할머니 죽였다고 말했어요. 법정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난 안 했다고.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오.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참으며 지켜봤습니다. 오빠 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액형은 B형이고 현장 혈액은 O형입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검사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묘하게 넘어갔어요.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건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저는 법정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오빠가 수감된 곳은 안양교도소였습니다. 처음 면회를 갔을 때 오빠는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빛도 흐려져 있었고 얼굴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오빠 때문에 고생이야.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나 같은 놈이 살 곳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 돼. 오빠가 포기하면 안 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85년 봄, 교도소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건우 수용자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교도소 의무실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달려간 의무실. 침대에 누운 오빠의 손목엔 새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오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천장만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순자야,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난 정말 안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오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내가 여기서 꺼내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 약속해, 오빠. 내가 반드시 오빠 무죄 증명해 줄 거야.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희망이라곤 없었어요. 무슨 수로? 항소도 다 기각됐잖아.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순자야, 네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볼 거야. 그리고 대학 가고 로스쿨 가고 변호사 시험 볼 거야. 말하면서도 황당했습니다. 33세 나이에 식당 종업원이 변호사가 된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하는 수밖에. 오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오빠 믿어줘. 내가 할 수 있어. 오빠만 포기하지 마. 그날 의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1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오빠 무죄를 입증해 석방시킬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 태수는 아이들 밥을 차리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공부? 갑자기 왜? 변호사가 되려고. 오빠를 꼭 구해야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애들 둘 키우는데 돈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일하면서 할게. 야간에 학원 다니면 돼. 그래도. 여보, 오빠가 죽으려고 했어. 손목을 그었다고. 그제야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얼마나 가겠어라는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1986년 봄,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그해 가을, 2년제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학교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 해주고 7시에 식당 가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6시 수업 들으러 학교 가고 밤 10시에 돌아와서 교재 펴고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일요일 오후엔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사립대학교 법학과.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엄마, 오늘도 안 와? 큰아들 민준이가 저녁상을 혼자 차리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 수업이 있어서. 엄마는 맨날 수업이야. 삼촌이 그렇게 중요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남편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셨고 제가 늦게 들어오면 냉랭하게 돌아앉아 자버렸어요. 1992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가을. 태수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더는 못하겠어. 여보. 10년이야, 10년.
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오빠랑 나 우리 가족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선택해. 오빠를 포기하거나 우리 가족을 포기하거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택하라고. 어떻게 선택을 해?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나 더는 못 기다려. 애들도 엄마가 필요해. 결국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태수가 가져갔어요. 판사도 어머니가 학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던 날 민준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보다 삼촌이 더 중요한 거죠? 아니야,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993년 봄 40살의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날 주변은 온통 20대 청년들 뿐이었어요. 그 속에서 저 혼자 백발이 섞인 중년 아줌마.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업은 더 힘들었어요. 판례를 외우고 법조문을 분석하고 모의 재판을 준비하고 젊은 학생들도 버거워하는 걸 마흔에 제가 따라가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뒤적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안 되겠어. 난 안 돼.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아, 네. 괜찮아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김순자 선배님 맞으세요? 저 같은 과 1학년 신미란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 드셔서 로스쿨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억울한 누명을, 제 결심을. 미란이는 조용히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근데 선배님, 그거 정말 가능할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게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오빠는 평생 거기 있어야 해요.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도 형사법 전공이거든요. 같이 해봐요. 그날부터 미란이는 제 유일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996년 마침내 변호사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게시판 앞에 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 내려갔어요. 김순자.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합격했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서 미란이도 함께 울었어요. 선배님,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가 된 저는 곧바로 오빠 사건 파일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와 함께 1983년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증인 증언이 너무 일치해요.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미란이 말이 맞았습니다. 장정미와 한영숙의 증언은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둘 다 다시 만나봐야겠어. 1997년 여름, 저는 장정미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며 나타난 정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김순자예요. 건우 동생. 순간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언니가 법정에서 한 증언, 사실이 아니죠?
정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사실대로 말했어요. 언니.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억울해요.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순간 정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찰이 김영의 경감이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증언 안 하면 나도 공범으로 몰린다고, 애 양육권 빼앗긴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건 오빠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다 지어낸 거예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녹음해도 될까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한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정미보다 훨씬 완강했어요.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가라고. 난 모르는 일이야. 언니, 오빠는 억울해요. 언니도 알잖아요. 몰라. 법정에서 말한 게 전부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갔어요. 결국 영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뭘 원하는 거야? 진실이요. 영숙이 한참을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거짓말했어. 경찰이 시켜서. 건우는 그런 말 안 했어. 미안해.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미란이와 함께 밤새 기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 위증 증언 하나만으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걸.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998년 겨울,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기술.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DNA 검사로 억울한 수감자들이 속속 풀려나고 있었어요. 선배님, 현장에 남은 혈액 샘플만 있으면 돼요. 그걸 오빠 DNA랑 대조하면 끝이에요. 미란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저는 경기지방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증거물 보관 담당자에게 1980년 사건의 혈액 샘플 열람을 요청했어요. 1980년 사건이요? 그거 너무 오래됐는데. 잠깐만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죄송한데요. 해당 증거물이 목록에 없네요. 없다니요? 재판 기록에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폐기됐거나 분실된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폐기됐다고.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와 함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김영의 경감, 이제는 경정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1980년 박순이 할머니 살인 사건의 증거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요?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피고인의 여동생입니다. 오빠는 억울합니다. 김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건 범죄자들이 다 하는 소리죠. 증거물은 검찰에 있을 겁니다. 검찰에선 없다고 합니다. 그럼 폐기됐겠죠.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증거물 폐기 기록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간 김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돌아가시죠. 노골적인 거부였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3개월 동안 증거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어디에도 없었어요. 선배님, 이거 의도적으로 폐기한 거 아닐까요? 미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과오가 드러날까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나? 정말 끝인 걸까? 어느 날 새벽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건우 수영자 보호자이신가요? 수영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달려간 교도소 의무실. 오빠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순자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힘들게 하지.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순자야, 그만해.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내 인생 살아. 안 돼. 절대 안 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증거를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절망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미란이가 신문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선배님, 이거 봐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DNA 증거로 억울한 수감자들 돕는 단체래요. 이노센스 프로젝트. 서울에 지부가 생겼다는 기사였습니다. 1999년 봄, 저는 서울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표 변호사 박진수. 4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 김순자 변호사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증 증언에 DNA 증거까지 확보하면 재심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증거물인데 증거물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압박해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증거물 은폐했다면 큰 문제니까요. 희망이 보인다.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법적 압박이 시작되자 검찰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3개월 뒤 법원 증거물 보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1980년 2000 살인 사건 증거물 찾으시나요? 여기 구석에 상자 하나 있는데. 미란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지하 보관실. 구석 선반 맨 아래 낡은 판지 상자가 있었어요. 82,347.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든 증거물들. 그중 하나 현장 혈액 샘플이라고 적힌 작은 병.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선배님,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미란이도 함께 울었어요. 2000년 6월, 증거물이 DNA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제발. 7월 어느 날 오후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변호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장 혈액의 DNA 프로필과 김건우 씨의 DNA 프로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의 혈액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교도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 전화 연결.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오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DNA 결과 나왔어. 오빠 거 아니래. 현장 혈액이 오빠 거 아니래.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제 나올 수 있어.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둘 다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2001년 3월, 재심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들로 가득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남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가 된 여동생. 언론은 이 사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판장에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오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검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위증 고백, DNA 불일치.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건우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즉시 석방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죄.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다음 날 안양교도소 정문 앞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와 함께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제 두 아들 민준이와 석준이도 함께 왔어요. 엄마, 삼촌 진짜 나와? 석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곧 나와. 오후 2시 정각.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나왔어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몸은 말라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였습니다. 오빠.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저를 꽉 안았어요.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 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민준이와 석준이도 다가와 삼촌을 안았어요. 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순자 아들들이구나. 많이 컸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그만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빠, 저, 미란이, 박진수 변호사, 그리고 제 아들들. 오빠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맛. 18년 만이네. 오빠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응.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오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지난 1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1년 9월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오빠가 집 뒤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뇌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분, 18년 동안 수감 생활하셨다고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의사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빠 장례식장. 영정 속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더 행복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관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노센스 프로젝트와 함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분을 무죄로 풀어드렸어요. 15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그때마다 오빠 생각이 납니다. 오빠, 내가 오빠 못해준 거 다른 분들한테라도 해드리고 있어. 가끔 아들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후회 안 해? 그때 삼촌 포기하고 우리랑 있었으면. 저는 고개를 저어요. 후회 안 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실패도 없었던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오빠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절대 지는 게 아니에요. 18년이 걸렸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무실 책상 위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들,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들. 저는 파일을 펼치며 중얼거립니다. 좋아, 해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 책상 한쪽에 놓인 오빠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빠, 지켜보고 있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